자, 이제 교환 이론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음, 사람들의 행위, 앞서 상징적 상호작용은 상징을 통해서 사람들은 행동을 하고, 그죠? 그 안에서 뭐, 관계가 형성이 되고, 내가 형성이 되고, 그 안에서 사회화가 되고, 뭐 이런 것들을 쭉 설명한 거예요. 사람의 행위를 상징이라고 하는 거에 초점을 두고 설명을 했다. 그 안에서 자아가 형성이 된다. 뭐 이런 것들이 로 여러분들이 이제 이해하셔야 되는 개념이라면, 교환 이론은 인간의 행위를 교환의 입장에서 본 거예요, 여러분들. 인간의 행동은 교환하려고 하기 때문에 인간이 행동한다라고 하는 거, 이제 그런 입장이죠. 교환이 여러분들 뭡니까, 여러분들? 어, 교환. 내가 가지고 있는 걸 남에게 주고 내가 그에 대한 합당한 대가를 받는 거. 이게 교환의 기본 입장이에요. 그래서 인간의 행위라고 하는 거는 내가 뭔가를 해요. 그거에 대한 보상을 받는 것을 전제로 인간의 행위가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거죠. 이제 그게 어디에서? 사회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러한 것들이 뭔가 내가 가진 것 주고 받고 대가를 받고 이제 이러한 것들이 사회적 상호작용이다라고 보는 게 교환 이론의 기본적 입장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인간은 교환을 통해서 뭔가 이익을 여러분들 인간의 기본적인 어떤 속성은 뭔가 자기가 이익을 추구하려고 하는 그러한 속성을 가진 존재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교환 이론에 의하면 인간은 교환을 통해서 뭔가 이익을 추구하려고 해요. 그래서 최대한 이익을 추구하려고 하는 그런 합리적인 존재다라고 보는 거죠. 교환이라고 하는 건 일단 나 혼자서 이루어지는 건 아니잖아요. 둘 이상 서로 사회에서 상호작용하는 둘 이상의 사람들끼리 하는 행위예요. 서로 주고받고 하는 행위인 거죠. 그래서 교환을 통해서 사람들은 상호작용을 한다. 교환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사람은 행위가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입장이 바로 교환 이론입니다. 그래서 보통의 사람들은 그죠. 내가 이제 어쨌거나 교환을 통해서 나에게 오는 이익을 최대화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그런 합리적인 존재다. 내가 그거에 들어가는 비용이, 그러니까 비용이건 간에 뭐가 이만큼이기 때문에 A만큼이기 때문에 내가 그거에 대한 A만큼의 보상이 따라올 때 인간은 보통 행동을 한다라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그러한 입장에서 설명한 거예요. 그래서 이 교환 이론은 뒤에 다시 나오겠지만 경제적인 그런 개념, 그렇죠? 그다음에 경제 원리와 그다음에 행동주의 심리학을 같이 합한 그러한 이론이라고 볼 수 있어요. 내가 A가 A를 줬으면 A만큼의 뭔가 보상을 받기 위해서 행동을 하고 내가 어떤 행동했을 때 인간은 보상이 뒤따라야지 다시 그 행동이 이루어질 수 있다라고 하는 거. 보상, 강화에 올린 거죠. 네, 그러한 두 가지의 개념이 합쳐져서 인간의 행동을 설명하는 이론을 우리가 교환 이론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앞서서도 나오지만 인간은 누구나 타인과 상호작용에서 보상을 얻으려고 합니다. 최소한의 비용을 들여서 가능한 많은 걸 얻고 싶어 하는 게 인간이 가지고 있는 속성이에요. 내가 주고받고 주고받고. 호혜성이라고 하는 거는 내가 주고, 내가 주기도 하고 받기도 하고 왔다 갔다 하는 거 호혜성이라고 합니다. 일방적으로 주기만 하는 건 교환이 아닙니다. 일반적으로 받기만 하는 것도 교환이 아니에요. 일방적으로 이렇게 받기만 하고 주기만 하고 받기만 하면 교환 관계가 성립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동시에 왔다 갔다 하는 요 행위를 우리가 호혜적인 행위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교환은 그렇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자, 앞서서 얘기했지만 교환 이론을 얘기할 때 영향을 준 큰 두 이론이 바로 경제학 이론과 행동주의 이론입니다. 행동주의 이론 여러분도 뭐 아시겠죠? 우리가 보상을 받으니까 그거에 따라서 또 보상받으려고 어떤 행위를 한다. 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보상이 따르기 때문에 교환을 한다라고 하는 거죠. 내가 어떤 행위를 하고 그에 따른 보상을 받고 그럼 다음에도 또 그렇게 보상이 되겠구나라는 게 예측이 되기 때문에 다시 그 행위를 한다라고 하는 거죠. 이게 바로 행동주의 심리학의 기본 원리잖아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인간은 여러 가지 정보를 토대로 해서 이것저것 살피고 나에게 가장 좋은 것을 취해서 최대 이익이 되는 거를 될 만한 그런 행동을 한다라고 하는 거죠. 이게 이제 경제학의 원리잖아요. 그래서 이 두 원리가 합쳐져서 인간의 행위를 설명하는 이론이 교환 이론입니다. 자, 행동주의적 교환 이론에서는 그래서 인간의 상호작용이 사회적 교환에 기반한다.
내가 뭘 주면 이런 행동을 하며 이런 게 나에게 보상이 와. 그럼 다음에도 또 이런 행동 해야지. 왜 이런 보상이 오니까. 기본적으로 이러한 거에 기반하여서 인간의 행위가 혹은 상호작용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예를 들면 내가 이제 어디 자원봉사를 했어요. 자원봉사를 했더니 너무 감사하다고 뭐 봉사 시간 플러스 막 여러 가지 이제 막 여러 가지 보상을 막 해줘요. 그러면 또 저는 또 다음에 또 그 기간에 또 자원봉사를 하겠죠. 뭐 이런 식으로 서로 상호작용이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한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 어떤 행동을 할 때 상대방이 그에 상응하는 반응을 보일 것이라고 기대하면 행동하는 거예요. 당연하죠. 내가 이렇게 하면 이렇게 또 오겠지라고 기대될 때 우리는 행동을 한다. 그러면서 상호작용이 이루어지는 걸 우리가 행동주의적 입장에서 본 교환 이론이다라고 설명할 수가 있어요. 자, 그럼 우리가 행동주의 이론에서 많이 나오는 게 그거잖아요. 어떤 행동했을 때 뒤에 따라오는 보상 혹은 강화라고 하잖아요. 보상이 있을 때 우리는 다음번에 또 그 행동을 한다, 안 한다, 한다. 그죠? 자, 이 보상이 있을 때 우리는 그 보상을 다른 말로 긍정적인 이런 거, 강화 요인이라고 하는 거죠. 특정 행동에 다시 참여할 확률을 증가시킨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보상에는 뭐 여러 가지 이런 물질적인 것도 있을 수 있지만 뭐 감사하는 거, 인정해 주는 거, 돈을 주는 거, 뭐 존경의 표시를 해 주는 거, 뭐 이런 실제로 물질을 주는 이런 모든 것들이 다 보상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실제로 자원봉사 활동을 하고 나면 여러분들이 보상을 받아요. 자원봉사 활동 기본법에는 자원봉사 활동에 대해서 자원봉사자들에 대해서 인정과 보상 제도가 있어요. 그래서 시간으로 인정을 해준다거나 자원봉사 시간, 그 다음에 뭐 아니면 자원봉사 마일리지가 누적이 되면 여러 가지 혜택을 받을 수 있게 해준다거나 뭐 이런 것들이죠. 뭐 꼭 그런 것 때문에 여러분들이 뭐 자원봉사 활동을 선택하는 건 아니겠죠. 자, 어쨌거나 고맙다라고 하는 말, 그다음에 자원봉사를 해줬던 그 대상자의 어떤 변화되는 것들, 뭐 이런 것들을 보면서 우리가 그것 역시 보상이 될 수 있는 거죠. 이제 만족감, 뭐 이런 것들이 다 보상이 되는 거예요. 자,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는 그 행위를 계속해 나간다라고 하는 거죠. 자, 그랬을 때 우리에게 주는 자원, 그렇죠? 이런 것들이 나에게 주는 이런 거, 이런 것들, 감사, 인정, 물질, 화폐, 이런 모든 것들, 보상이 바로 하나의 자원이 되는 거예요. 교환 자원이 되는 거죠. 우리가 어떤 행동을 했을 때 거기에서부터 뭐 만약에 어떤 행동을 해서 자원봉사 행동을 했습니다. B 기관에다. 그랬더니 감사의 선물을 받았어요. 기프티콘을 받았어요. 이런 것들 자원이 되는 거죠. 이런 보상을 받았어요. 감사의 인사를 받았어요. 비물질적, 심리적 자원을 통해서 보상받았죠. 그 다음에 뭐 또 뭘까? 짜장면 사주셨어요. 점심으로. 물질적인 자원을 통해서 보상받았죠. 뭐 이런 것들인 거예요. 자, 이런 걸 우리가 자원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이게 자원이라고 하는 거에서 이제 또 우리가 나중에 나오는 이런 권력이라고 하는 말이 조금 다시 설명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자원을 누가 많이 갖고 있느냐에 따라서 권력 관계가 형성이 된다라고 하는 이제 그런 입장이 다시 뒤에 설명이 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내가 이제 자원봉사를 B라고 하는 기관에 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여러 가지 보상을 받았어요. 그렇죠? 보상을 받았어요. 짜장면을 한 그릇 먹었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짜장면을 사주셨어요. 그래서 너무 감사하게도 이제 짜장면이라고 하는 자원을 가지고 있어서 여기 저희에게 보상을 해준 거죠. 자, 근데 제가 짜장면을 이제 먹기도 했지만 실은 이제 자원봉사를 가는데 1시간, 오는데 1시간, 2시간, 실제 자원봉사 3시간, 총 5시간에 걸쳐서 자원봉사 활동을 했는데 실은 제가 이 활동을 하는 시간에 이제 다른 데 뭐 강의를 한다거나 뭐 특강을 한다고 했으면은 아마도 그런 경제적인 그런 어떤 이득은 더 많이 있겠죠. 자, 비용이라고 하는 건 그런 거예요. 실제로 내가 이 행동을 했을 때 받은 보상, 보완 관계에서 얻은 보상과 내가 이 행동을 하지 않고 다른 행위를 했을 때 얻어지는 보상이 있잖아요. 근데 이거를 내가 안 했기 때문에 없어지는 거잖아요. 잃는 거잖아요. 자, 이런 것들. 여기서 실제로 받은 것과 내가 이걸 하지 함으로써 내가 놓치게 된 것들. 이런 것들까지 다 포함하는 걸 우리가 비용이라 그래요. 그래서 플러스 마이너스였을 때 마이너스면 우리 실은 이제 이 행동을 자원봉사 활동하기가 조금 어려워질 수 있다라고 할 수 있겠죠. 자, 그래서 여기 봅시다. 예를 들어서
A는 B가 과도한 업무를 했어요. 그래서 도와줘야지 하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B의 업무의 일부를 가져와서 이제 A가 도와준 거죠. 근데 B가 이제 고맙대요. 보상을 준 거죠. 그래서 A의 당직을 내가 대신 서주겠어라고 얘기를 한 거죠. 그래서 이런 당직이라고 하는 이런 자원을 가지고 A한테 또 보상을 이렇게 또 해줄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지고 있는 즉뭐 B가 가지고 있는 어떤 자원이 될 수가 있는 거죠. 대신 서주겠어라고 했습니다. 자, 그랬을 때 여기에 들어가는 비용은 일을 도와준 데 소요되는 시간도 그렇죠. 계산해 봐야 되고요. 그 시간에 만약에 내가 다른 일을 했을 때 어, 내가 돌아올 수 있는 그런 것들. 그래서 내가 그걸 하지 못했을 때 내가 잃게 되는 것들, 이런 모든 것들을 다 비교하고 더하고 빼고 했을 때 우리가 그것들 우리가 비용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행위를 했을 때 실은 이 비용이 마이너스가 있을 때가 있어요. 그랬을 때는 이게 너무 지속이 된다면 우리는 실제로 여기에서 돌아오는 이런 보상이라든지 실제 자원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너무 적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러면 그 행위는 교환 관계는 더 이루어지지 않을 가능성도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이런 행동주의적 입장에서 바라보는 교환 이론이 있을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변증법적 교환 이론이라고 또 우리가 이런 교환 이론을 한 번 더 점검해 볼 필요가 있어요. 앞서서도 잠깐 얘기했는데 우리가 어떤 행위를 했을 때, 그거 어떤 행위를 이제 했습니다. 그랬을 때 내가 받게 되는 이제 보상이라든지 여기가 가지고 있는 나에게 보상을 해줄 수 있는 자원이 만약에 별로 없단 말이에요. 그러면 얘가 가지고 있는 자원봉사를 해줄 수 있는 A가 가지고 있는 자원은 되게 많아요. 심리적 자원, 물질적 자원부터 시작해가지고 뭐 에너지도 있고 뭐 아니면 지식도 있고 뭐 너무나 많은 자원이 있는데 실은 여기서 돌아오는 이런 보상을 해줄 수 있는 자원 체계가 너무 빈약하다 보면은 실은 이 관계가 지속되기가 쉽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누군가가 자원이 많고 적음에 따라서 약간의 권력 관계가 형성이 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A라고 하는 사람이 자원이 많아요. 근데 B가 줄 수 있는 자원이 없다라고 하면은 A는 B하고 더 이상 그런 대등한 그런 교환 관계가 이루어지지 않겠고요. 또 내지는 교환이 아예 성립이 되지 않거나 아니면 A가 B에게 다른 무리한 것들을 요구할 수 있는 쉽게 말하면 이제 애가 갑질을 할 수 있는 이제 그런 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제 이런 권력 관계가 생길 수 있다. 그래서 교환 과정에서 우리가 모순이 발생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 모든 교환은 늘상 대등하고 동등한 것이라고 말하기는 어려워요. 어떤 교환 관계에서는 실은 이렇게 기울어진 운동장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이제 그러다 보면은 그 기울어진 운동장이 자꾸 생기다 보면 우리는 교환 관계는 파괴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 그랬을 때 그 기울어진 운동장에서 높은 위치에 점유하고 있는 사람들이 좀 더 많은 그런 권력을 가질 수밖에 없는 이제 그런 상황이 될 수밖에 없고 낮은 위치에 있는 사람들은 그 높은 위치에 있는 좀 더 많은 권력을 가진 사람들한테 약간 이렇게 순응할 수밖에 없는 이제 그러한 상황이 벌어진다라고 하는 거죠. 이제 사회에는 그런 모순이 발생될 수밖에 없다. 왜? 모든 그런 교환의 조건들이 항상 대등한 것만은 아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모순이 발생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입장에서 바라보는 게 변증법적 교환 이론입니다. 자, 우리가 이제 변증법에 따른 교환 이론을 설명할 때는 이제 두 가지의 교환에 대해서 잠깐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그러니까 경제적인 교환이다라고 하면은 굉장히 등가적인 교환이에요. A를 주며 A와 똑같은 정도의 가치에 되는 B를 줘야 돼라고 하는 이런 등가적인 거를 기본으로 합니다. 여러분들 제가 1,000원짜리를 내면 1,000원짜리에 상응하는 뭐 물건을 산다거나 뭐 이런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뭔가 내가 A라고 하는 기업에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일을 해요. 그럼 거기서부터 내가 일한 만큼의 뭘 받아요? 보상을 받죠. 이런 게 다 경제적인 등가 원리에 의한 보상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보통 이러한 경제적인 교환은 계약에 의해서 이루어지죠. 그래서 나의 노동의 가치,
그 최저임금에 따라서 또는 최저시급에 따라서 노동의 가치가 이렇게 경제적인 가치로 매겨져서 등가 교환이 이루어지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이런 교환의 원리를 우리가 경제적인 교환이다라고 합니다. 자, 그와 반해서 여러분들 자원봉사 활동 같은 경우에는 자원봉사 활동을 여러 가지 금전적인 그런 어떤 가치로 평가하기는 어려워요. 물질적인 가치로 자원봉사 활동을 평가하기는 실은 어려워요. 그래서 이러한 이 활동에 대한 평가 기준이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때로는 등가적인 교환이 이루어지지 않을 수가 있는 거예요. 내가 생각하기에 나는 10,000원어치의 봉사활동을 했는데 저기에서 주어지는 거는 5,000원짜리 짜장면 한 그릇이야. 이건 아닌 것 같아. 이렇게 생각할 수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것들은 사회적인 교환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대부분의 일상적인 그런 어떤 사회적 상호작용에서는 이런 경제적인 교환 활동도 물론 많이 있겠죠. 그렇죠. 실제로 돈 주고 사고 아니면 내가 일한 만큼 돈 받고 하는 이런 경제적인 교환 활동도 있겠지만은 이런 사회적인 교환 활동도 굉장히 많다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너에게 어떤 행위를 했는데 그거에 상응하는 어떤 보상을 준다거나 근데 나의 행위가 가치가 이 정도가 되는 거야라고 이걸 평가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에 대한 교환을 얼만큼 줘야 되는지 그 의무가 무엇인지 그 교환을 해줬을 때 그 가치를 얼마만큼 우리가 생각해서 그러니까 보상을 해줘야 되는지 이런 것들이 명확하지 않은 걸 우리가 보통 사회적인 교환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랬을 때 우리는 사회적인 교환은 보통 어떤 신뢰 관계를 토대로 이루어지는 거잖아요. 또 내지는 유대 관계를 통해서 사회적인 교환이 보통 일어나는 거예요. 그렇죠? 내가 자원봉사 활동을 한다라고 했을 때 내가 10,000원어치의 봉사활동을 했으니까 나에게 10,000원을 줘야 돼가 아니라 내가 저 기관에 대해서 신뢰하고 저 기관에 있는 직원들과 그 기관에 있는 또는 그 시설에 있는 뭐 사람들과의 어떤 유대관계가 있기 때문에 그 기관에 나가서 계속 자원봉사 활동을 할 수 있는 거죠. 이런 것들을 우리가 사회적 교환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제 문제는 뭐냐면 아까도 얘기했지만 교환의 관계가 항상 A와 B가 대등한 것만은 아니에요. 이쪽으로 이렇게 기울어질 수가 있다라고 하는 거죠. A가 가진 자원이 많은데 그거를 보상해 줄 수 있는 자원이 B가 굉장히 부족해요. 그랬을 때는 등가적인 교환, 또 정당한 엄밀한 의미에서 말하는 사회적 교환이 잘 이루어지기가 쉽지가 않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랬을 때 A가 가진 게 더 많은 상황이 되었을 때 우리는 A가 더 많은 권력을 가졌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그러니까 이러한 어떤 자원에서 적은 그런 자원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당연히 이 둘 간의 교환 관계에서 동등한 위치를 행사하거나 동등한 어떤 영향력을 행사하는 거는 이거는 조금 쉽지 않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러면서 자원의 여부에 따라서 이런 권력 관계가 형성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게 만약에 계속이 된다면 이게 만약에 이제 공평한 교환 관계가 되는 건 아니잖아요. 이렇게. 그죠? 그랬을 때는 약간 이 B가 A에게 의존할 수 있고 또 A는 B를 착취할 수 있는 이제 그러한 관계가 형성될 수 있죠. 그래서 이러한 관점에서 교환을 설명하는 게 변증법적 교환 이론이에요. 그래서 변증법적 갈등론하고 굉장히 비슷하죠. 가진 자와 가지지 못한 자 간의 관계에서 가진 자가 가지지 못한 자를 착취하는 과정 이런 것들이 이런 것들로 사회 현상을 설명하는 게 변증법적 갈등론이었잖아요. 자, 마찬가지로 우리가 교환 이론에서도 이제 그러한 관계가 형성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이제 B가 지속적으로 자원이 없는데 그거를 대체할 수 있을 만한 대안도 없다라고 하면 이제 이런 수직적 관계, 착취, 억압의 관계가 형성될 수 있다라고 하는 관점입니다. 그런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그러니까 우리가 어르신들의 노동, 그렇죠. 노동이라든지 아니면 장애인들의 노동의 가치가 실은 우리가 이제 그런 사회적인 어떤 가치 기준으로 봤을 때 그들이 가지고 있는 그런 자원은 굉장히 적다라고도 우리가 사회적으로 평가할 수 있죠. 가치 절하할 수 있는, 평가절하할 수 있는 거잖아요. 이제 그랬을 때 우리가 노동시장에서는 이제 그들의 그런 평가절하된 그런 노동을 동등한 관계에서 교환을 하기는 쉽지 않을 거예요. 이제 그러할 때 우리가 권력 관계가 형성이 된다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이제 앞서서 설명했던 이제 변증법에 기반한 이제 교환 이론을
또 다시 설명한 학자가 이제 블라우라고 하는 학자가 있습니다. 이제 블라우도 이제 앞서 계속 얘기했던 그런 또 교환 이론이 얘기하고 있는 중요한 그런 내용들은 같이 공유를 하고 있어요. 뭐 예를 들면 교환 행위의 가장 중요한 거는 이제 보상이 있어야 되고 이제 그거를 통해서 내가 뭔가 얻어질 수 있을 때 우리는 교환이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점. 그다음에 교환이라고 하는 건 타인으로부터 보상을 기대하는 관계에서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거. 내가 뭔가를 했는데 나에게 오는 보상이 없을 거라고 예측이 된다라고 하면 더 이상 교환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서로 사람들 간에 교환은 교환할수록 서로 간에 뭔가 생겨요. 의무가 생기는 거죠. 내가 이걸 줬으면 나에게 또 이게 와야 한다라고 하는 그랬을 때 다시 그 이후에도 이런 교환이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후속 교환이 일어나는데 이거죠. 보상을 기대하는 관계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가진 것이 많은 사람과 적은 사람이 교환이 이루어진다라고 할 때는 뭐가 발생하겠죠? 거기에서 권력 관계가 발생하는 거죠. 그래서 많이 가진 사람이 가지지 못한 자원을 교환 자원을 많이 갖지 못한 사람들을 억압하고 착취하게 되는 이들 간에는 그래서 서로 어때요? 공정한 교환이 이루어지지 않을 가능성이 일어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거죠. A라고 하는 사장님께서 B라고 하는 외국인 노동자분을 고용을 하셨습니다. 근데 이분은 아직 한국말도 서투르고 그래서 뭐 여러 가지 작업을 한다거나 일을 하는 데에서 좀 서투른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나라 이제 노동 8시간 일을 하는 노동자에 비해서 외국인 노동자는 사장님이 이분들의 절반의 임금을 준 거예요. 그랬을 때 이들이 갖고 있는 그런 어떤 노동의 가치, 즉 언어 아무리 이제 10시간, 8시간을 일해도 우리나라의 직원을 고용한 거에 한 반 정도의 그런 어떤 작업 능률을 올린다면은 사장님의 입장에서는 그렇게 가치가 이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그런 자원이 그 정도라고 한다면은 이들 간에는 어때요? 동등한 그런 교환 관계가 형성될 수는 없는 거죠. 이제 그랬을 때 공정성이 깨질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런 것들이 계속이 지속이 된다면은 요즘에 이제 그런 거잖아요. 노동자들의 인권의 문제, 그렇죠? 이들이 이제 같이 연합하여 저항할 수 있게 되는 이제 그런 문제가 발생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뭔가 이렇게 대등한 관계가 깨질 때 그 사이에서 이런 불균형이 지속될 때는 이런 저항이 나타날 수밖에 없다. 그래서 뭔가 변화가 필요하다라고 하는 이제 그러한 입장을 취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이제 이 약간 기울어진 뭔가 이 교환 관계에서의 기울어진 이 운동장을 어떻게 하면은 조금 이렇게 대등한 운동장으로 만들 수 있을까에 대해서 뭔가 이런 불평등하고 불균형적인 이러한 교환 관계를 수정할 수 있을까? 그 전략이 뭘까에 대해서 설명한 분이 바로 에머슨이라고 하는 학자입니다. 자, 에머슨 역시 이제 교환 이론을 설명한 학자 중에 하나고요. 교환 이론 중에서 불평등한 교환 관계를 수정하기 위한 균형화 전략에 대해서 쭉 설명을 하신 분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불평등하게 기울어진 이러한 운동장을 좀 더 이렇게 대등한 상태로 대등하게 교환할 수 있게끔 사회적인 상황을 만들어주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러한 전략에 대해서 쭉 이렇게 몇 가지로 나열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동등한 가치의 다른 자원으로 보상하거나 그럴 수 없다면 받은 보상과 유사한 가치나 자원으로 대체함으로써 불균형을 상쇄할 수 있다. 자, 외국인 노동자의 경우에 이분들이 가지고 있는 언어적인 어떤 유창함이 있잖아요. 자신의 언어. 이제 그거를 통해서 뭐 회사를 뭐 그들의 나라에 이렇게 소개를 한다거나 하는 이제 뭐 이런 것들로 자신의 자원을 현재 이제 우리나라에서 조금 이제 부족한 자신이 가지고 있는 그런 자원을 대체할 수가 있다면은 충분히 기울어진 것을 다시 이렇게 동등하게 되살릴 수도 있다라고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뭔가 이제 다른 보상의 원천을 개발한다라고 하는 거죠. 어, 뭐 아니면 시간을 조금 더 늘린다거나 아니면 작업 양에 따라서 보수를 받는다거나 뭐 이런 식으로 아니면 새로운 자격이나 지위를 획득하는 거죠. 뭐 빨리 이제 한국어를 공부를 해서 이제 한국어로 된 그런 모든 이제 매뉴얼들을 다 습득해서 일을 할 수 있게끔 하는 이제 그런 것들을 습득하는 전략이라든지 아니면 이제 자기네들 강제력으로
주세요." 하고 "나도 동등하게 똑같이 8시간에 대한 임금을 주세요." 하고 이제 강제력을 행사한다거나 아니면 그런 이제 외국인 노동자들끼리의 연합을 통해서 좀 이렇게 부당함 이 사장의 부당함을 이야기하여서 자신들이 동등한 그런 정당한 대우를 받을 수 있게끔 한다라고 하는 이제 고러한 전략을 활용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 포기하는 거. 아니면 자신이 가지고 있는 질을 좀 더 향상시키는 거. 자신이 가지고 있는 그런 어떤 노동의 기술을 쪼끔 더 좀 이렇게 갈고 닦아서 쪼끔 이렇게 질을 향상시키는 이제 그러한 방법 스킬을 쪼끔 더 이렇게 더 발달시키는 이제 그런 것들을 통해서 이렇게 기울어진 것들을 쪼끔 더 이렇게 평등하게 대등하게 만들어 줄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자 요러한 전략들을 통해서 이런 불균형된 이런 교환 관계를 좀 더 균형화시킬 수 있게 될 수 있다라고 에머슨이 얘기했습니다. 자 이거는 인제 그 예가 이제 고런 게 나오네요. 이제 장애인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인제 그들의 노동 가치라든지 아니면 그들의 사회적인 교환의 어떤 가치가 평가절하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러다 보니깐 당연히 이제 대등한 관계, 대등한 교환을 요구하는 이제 어떤 사회적인 관계에서 배제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특히 이제 노동시장에서 이런 현상들이 많이 일어나잖아요. 그래서 장애인들을 고용하는 것들을 굉장히 꺼려한다거나 왜냐하면 이제 장애인들이 보통 정상적인 그런 사람들을 고용했을 때 보다 훨씬 작업의 어떤 속도나 능률이나 이런 것들이 아무래도 쪼끔은 떨어질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그런 이유 때문에 장애인들을 고용하는 것들을 많이 꺼려하셔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장애인분들이 사회에서 많이 배제되는 그러한 현상들이 벌어진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아무래도 어때요? 이렇게 이분들이 가지고 있는 자원과 사회에서 나에게 줄 수 있는 것들이 이렇게 약간 불균형한 상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장애인들이 사회에서 이제 배제되는 그러한 현상들이 나타날 수 있는 거죠. 자 그랬을 때 자 장애인들이 사회에서 배제되는 원인을 '교환 자원이 부족하다. 이들이 가지고 있는 자원이 부족하다.' 그다음에 '이 교환 자원에 대해서 우리가 뭔가 평가절하하고 있다.' 이걸 원인으로 봤다면 이제 균형화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대안을 제시해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장애인분들에게 좀 더 많은 서비스를 좀 더 제공을 하는 것들을 통해서 이분들이 만약에 이제 회사에 나가서 일하기가 어려워요. 출퇴근이 어렵다면 그다음에 활동 보조인을 붙여서 출퇴근할 수 있게 도와준다거나 아니면 재택근무를 통해서 이 사람들이 작업을 할 수 있게 한다거나 뭐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 사람들의 노동의 가치를 쪼끔 더 올려주는 거죠. 그다음에 이 사람들을 배제하는 집단에 대해서 사회적 운동을 통해서 뭐 이런 처벌을 가하게 한다거나 그렇죠. 장애인들을 고용하지 않는 사장님들에 대해서 우리 보통 장애인들 의무 고용하게 하는 비율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합당하지 않으니 이제 법적인 어떤 처벌을 하게 한다거나 아니면 장애인 연합회를 통해서 장애인들에 대한 평가절하된 그러한 사회적인 가치에 대해서 좀 더 사람들이 깨닫고 인식할 수 있고 그러한 편견을 없애게 하는 그런 사회적 운동을 벌인다거나 뭐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런 균형화를 꾀할 수 있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자 그런 것도 한번 알아봤습니다. 자 근데 이제 교환 이론이 갖고 있는 한계점은 뭐냐면 어떻게 인간이 자신이 한 행동을 그대로 그것만큼의 이익을 얻기 위해서 행동을 하는가 꼭 그렇지는 않은 거예요. 때로는 내가 한 행동이 그만큼의 대가를 받지 않더라도 우리는 그 행동을 할 때가 되게 많아요. 우리가 자선이라든지 그런 선한 행동을 할 때 우리가 보상을 받지 않더라도 그 행동을 취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요러한 어떤 교환의 입장에서만 모든 인간의 행동을 평가하기는 굉장히 어렵고 그다음에 우리가 인간의 어떤 행동들이 단순히 주고받는 것만 있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주고받는 교환 행동만으로 인간의 행동을 다 설명한다라고 하는 거는 굉장히 위험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또 인제 사회적 교환 같은 경우에는 이제 신뢰에 근거하는데 과연 이것이 어떻게 작용하여서 사회적 관계를 형성하는지 이런 거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설명하지 않았어요. "신뢰에 근거한 교환 활동이 이루어질 수 있다."라고만 얘기했지 그럼 어떤 식으로 이것들을 신뢰를 쌓아 나가고 그거에 근거해서 사회적으로 그래도 등가적인 교환이 이루어질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얘기하지 않았습니다. 인제 그런 것들은 명확하지 않다라고 하는 거. 자 그런 것들이 이제 교환 이론에 대해서 가해지는 이제 평가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문제다라고 이제 사회 문제, 그러니까 우리가 사회복지 실천에서 이제 이 각각의 이론들을 다시 한번 언급을 해보면 사회 문제에 대해서 상호작용 이론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이제 사회 문제는 그거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그 사회 현상에 대해서 이렇게 의미 부여를 한 거잖아요. 그렇게 부여된 의미에 따라서 사람들은 그 의미에 따라서 상호작용을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게 사회 문제가 될 수도 있고 사회 문제가 안 될 수도 있는 거잖아요. 자, 여러분들 지금은 이제 학교나 뭐 이런 그렇죠? 체벌이 없어졌잖아요. 근데 예전에는 체벌에 대해서 사람들이 그거에 대한 의미가 뭐 그럴 수도 있어라고 생각해서 학교에서 선생님들이 굉장히 막 몽둥이 같은 거 가지고 다니면서 막 학생들을 콩콩 때리고 이런 일이 많았는데 지금은 전혀 그렇지 않아요. 이제 그거에 대해서 우리가 이거는 문제다라고 인식을 했기 때문에 그렇죠.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많은 대다수의 그러니까 지배하는 집단이 이걸 문제다라고 규정을 했을 때 그게 사회 문제로 받아들여질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만약에 이제 그들의 입장에서 뭔가 잘못된 현상을 문제다라고 규정했을 때 그게 이제 문제가 될 수 있는 거. 뭐 예를 들면 우리가 이제 예를 들면 낙인 이론이 그 대표적이다라고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어떤 지배 집단이 이거 문제야라고 규정이 되면 앞도 뒤도 보지 않고 그 행위 자체를 문제로 봐서 낙인 찍어버리면 그 행위를 한 사람은 사회적 문제가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사람들이 뭐라고 받아들이느냐에 따라서 그것이 문제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거. 자, 그 이제 상호작용 이론에서 얘기하는 이제 문제에 대한 관점이고요. 교환 이론은 우리가 교환이 대등하게 이루어져야 되는데 대등하게 이루어지지 않고 이렇게 기울어졌을 때 이 사람이 자원이 부족할 때, 이 사람이 자원이 고갈됐을 때 우리가 등가 교환이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랬을 때 사회적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노인의 문제를 잠깐 예를 들어보면 노인들이 사회적으로 소외된 존재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교환이론 입장에서 본다면 노인들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의 뭐 노동력이라든지 여러 가지의 그 역할이나 이런 것들이 실은 사회에서 막 굉장히 유용하게 활용되기에는 뭔가 좀 아쉬운 부분이 있어요. 이제 그렇기 때문에 진짜 노인분들에 대한 그런 행위라든지 노동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많이 같이 평가절하된 부분들이 있잖아요. 이제 그렇기 때문에 뭔가 젊은 사람들과의 그런 어떤 교환 관계에 있어서 대등하지 않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노인들에 대해서 배제시키는 이제 그런 현상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장애인분들도 그렇고요. 이제 뭔가 교환하는데 뭔가 그들이 갖고 있는 게 좀 적당하고 좀 불균형 상태가 나타나면 그것이 사회 문제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입장입니다. 그랬을 때 아까도 얘기했습니다. 우리가 그러니까 주류 집단이 이게 문제야라고 이제 우리가 상호작용 이론에서는 얘기를 하잖아요. 그랬을 때 그것이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상황과는 상관없이 문제가 될 수 있고 그로 인해서 부정적인 어떤 개념을 형성하는 걸 통해서 다시 또 2차적인 문제가 발생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랬을 때 우리는 굉장히 이 뭔가에 대해서 이게 문제야라고 하는 규정, 낙인 이런 거에 대해서는 굉장히 신중을 가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다음에 이제 교환 이론 같은 경우에는 앞서 얘기했던 불균형된 이러한 교환 관계를 좀 더 균형적으로 맞춰줄 수 있는 그런 다양한 전략들 우리가 에머슨의 그 이론에서 얘기를 했죠. 그런 다양한 전략들을 통해서 뭔가 평가절하된 그러한 교환 가치들을 이렇게 대등하게 해줄 수 있는 이제 그런 전략들을 우리가 만들어줄 필요가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했고요. 잠시 쉬었다가 다문화주의에 대해서 잠깐 얘기하겠습니다.